자, 여러분 이제 3교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생활법률로서 주임법이 출발됩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금 만들어진 지가 약 4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이 준비되어 있겠죠. 40년 동안에 관련된 판례, 조문, 사례 등이 많이 만들어졌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어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임법은 만들어진 지가 10여 년 됐습니다. 10여 년 됐으니까 그렇게 사례, 판례들이 크게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상가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공부하고 이것과 차이 나는 부분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를 꼼꼼히 잘 정리하시고, 상가임대차는 출제될 때 주택과 차이 나는 부분, 그쪽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잘 보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각각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민법에서도 하나하나, 그러면 여기서 4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자, 4문제도 중요하지만 생활법률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인데, 시험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알고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법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지금 교재 124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제목을 보시면서 제목에서 문제를 3가지를 걸러냅니다. 자, 제목, 무엇에 대해서 보호를 합니까? 하면 주택이다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주택이 뭘까요? 하면 여러분이 막연히 알고 있는 아파트 이런 범위를 벗어납니다. 굉장히 큽니다.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보호법이니까, 임대차라는 것은 집주인, 임대인과 세입자, 임차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임대차라 하는데, 보호를 한다는 말은 누구를 보호한다? 임차인만 일방적으로 보호합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법인데, 자, 세입자, 임차인의 무엇을 보호할까요? 여러분이 임차인이라면 뭐가 보호돼야 될까요?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보증금이 중요하죠. 보증금을 보호해 줍니다. 근데 보증금만 보호해서는 안 되죠. 자,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면서 이 비바람 몰아치는데 내일 나가시오. 이것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난감하다, 그죠? 그래서 살 수 있는 기간도 보호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제목만 가지고도 3가지를 잡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의 보증금과 기간을 보호해주는 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에 임하시면서 이렇게 보증금이 보호되는구나, 이렇게 기간이 보호되는구나를 이제 구분 지을 때쯤 되면 윤곽을 잡아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우스개로 어떤 분은 임차인을 무엇을 보호하는 법일까요? 하니까 임차인의 딸을 보호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임차인의 세금을 보호해주는 법이 아니다, 그죠? 임차인의 보증금과 기간을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자, 그런 법이 출발을 합니다. 첫 번째, 적용 대상 중요하죠. 자, 주택이라 그랬으니까 주택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1번,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일부도 줄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한 채, 전체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아파트에 방이 3칸 있고 한 칸만 세 살아도 보호해 줍니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적용한다. 2번 더 중요하죠. 무허가 건물이든지 미등기 주택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미등기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부 보호 다 됩니다. 무허가 건물은 허가도 안 받고 지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옥탑방 이런 말 들어봤나요? 2층에 대체적으로 지어진 거 무허가 건물 또는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것,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주택도 적용하고, 또 3번도 중요합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적용합니다. 사실상 주거용의 밑줄을 딱 긋습니다. 자, 사실상 주거용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여인숙 또는 여관은 숙박시설이잖아, 그죠? 그럼 여관은 주택이 아니고 숙박시설인데 거기 방을 고쳐서 만약에 살림 살고 있으면 보호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뭐를 따진다? 사실상 주거용인지를 따집니다. 중요한 표현이죠. 또한 4번,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 법은 적용해 줍니다. 구멍가게가 있습니다. 구멍가게에 집주인이 방을 한 칸 넣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멍가게는 주택은 아니잖아, 그죠?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 법이 보호됩니다. 적용 대상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살림만 살면 보호해 주는 거예요. 미든 끼든 무하든 전부든 일부든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든 살림만 살면 보호를 해주는데, 자 2번 적용의 배제입니다. 그러면 살림 사는 집이 보호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1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시 사용에 줄 닦고 놓고, 여러분 살림만 살면 보호해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시 사용은 적용하지 않는데, 그럼 살림 사는 집이 일시적인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살림 사는 집이 일시적인 것, 2박 3일 살림 사는 콘도, 민박, 펜션 이런 것들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를 우리는 일시 사용은 적용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 동그라미 놓고 밑에다가 X 딱 찍어 놓습니다. 법인이라는 말은 삼성전자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법인이 수원에다가 아파트 세를 하나 얻었어요. 왜? 지점장 사택으로 쓰려고. 근데 얻은 세입자가 누구라고요? 삼성전자다. 이런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서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법인은 보호되지 않는데 법인이 보호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교재 제일 하단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법인 별표 딱 찍으시고, 첫째 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우리는 이를 LH공사라고 그럽니다. LH공사 적용해 줍니다. 두 번째 점 내려오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지방공사인데 지방공사는 교재가 빠졌네요. 자, 일단 중소기업 동그라미, 그리고 옆에다가 지방공사도 동그라미. 그래서 적용해주는 법인이 몇 개? 3개가 있습니다. 원래 법인은 보호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보호되는 거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라 그럽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인정해 줍니다. 세 번째 지방공사 인정해 줍니다. 이 3가지 법인은 보호되는 법인으로서 지방공사는 거기 하나 적어 넣습니다. 자, 지방공사 그 첫째 줄에 있네요. 박스 첫째 줄에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그 줄 중간에 지방공사, 제일 밑에 중소기업은 보호받을 수 있다. 요 적용되는 법인입니다. 자, 이제 적용 대상을 보셨다면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오른쪽 대항력하고 출발을 하는데, 자,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든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든 임차인이 보호를 받으려면 뭐부터 있어야 된다? 대항력부터 있어야만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항력이고, 오늘 대항력을 수업하시고 대항력에 관련되는 문제를 틀리는 사람 또는 대항력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시면 선생이 잘못 가르쳤거나 여러분 잘못 배웠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이 법이 적용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 법을 알았다는 사람은 대항력은 꽉 잡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항력에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자, 그런 중요한 대항력이 뭘까요? 125페이지 제일 상단 동그라미 1번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자, 주택의 인도 앞에 번호 1번 답니다. 1. 주택의 인도와 번호 답니다. 2번 주민등록을 마친 때 조건이 2개요.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날 앞에 3번 답니다. 제3자에 대해서, 3자는 얼마나 중요하길래 네모 안에 넣습니다. 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한 것을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때 2번 이제 설명이죠.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줄 닦고 놓고 위에 있는 제3자입니다. 이 사람이. 자,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성계한 것으로 본다. 이것을 대항력이라 합니다. 자, 읽어는 들었지만 조금 어렵나요? 자, 다시 풀어서 설명합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뭐 했다?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춰야 합니다. 이 전입신고, 주민등록이 전입신고라 그랬잖아, 그죠? 2 조건을 갖춘 자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다음 날은 오전 0시부터다 라고 판례가 시간까지 정합니다. 자,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되는데, 그럼 대항력이 뭡니까를 그림으로 봅시다. 아파트 같이 생겼습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자, 집주인을 임대인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세를 사는 사람을 임차인 그러겠죠. 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을 했답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보증금 1억에 뭐 2년간 살겠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일어났습니다. 자, 일어난 상태에서 갑은 자기 아파트에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죠. 근데 이 아파트를 병이라는 자에게 매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매할 수 있죠. 자, 내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고 내 집을 팔지 마라 이런 법은 없잖아. 그죠? 집을 팝니다. 매매를 하면 이 병을 보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주인, 신소유자다 이렇게 말하겠죠. 자, 이 병이 이 아파트를 샀는데 왜 샀을까요? 사고 싶어서 샀겠지. 가격이 싸게 나왔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샀을 건데 이 병은 이 아파트를 살 때 들어가서 살려고 샀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사는 사람은 자기가 들어가서 살려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서 살려고 보니까 거기 세입자가 지금 살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새로운 주인인 병이 당신은 옛날 주인 갑하고 계약을 했지 나하고 계약한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나가시오. 내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 임차인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집이 언제 팔릴지, 팔리면 이사를 나가야 될지, 있어도 될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거가 불안하잖아. 그죠? 애들은 학교도 다니고 계약도 할 판인데.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위치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세입자가 뭐를 해놓으면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자, 그때 대항한다는 말이 뭐다? 보증금 1억도 돌려받을 수 있고 남은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 주장하는 힘을 대항력이다 그럽니다. 들어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래 이런 권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주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뭐를? 보증금도 돌려받고 남은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 그를 대항력이다 합니다. 주장하는 힘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요거를 조금 확장해 봅시다. 집을 팔았다 그랬잖아. 그죠? 팔았으면 매도인 이렇게 부르죠. 샀는 사람을 매수인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럼 시험 지문에서 임차인 어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오, 그죠? 매수인이 병이고 병이 새로운 주인이잖아 지금. 그죠? 여러분 임대차 보호법은 집주인하고 세입자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일어나는 게 임대차 보호법인데 갑자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하는 순간 내년에 다시 만납니다. 매수인이 제3자고 신소유자 새로운 주인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집을 팔았으니까 매도인 매수인이라 부른다면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왜 사망했죠? 뭐 숨을 안 쉬니까 독침에 맞았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 사망을 하면 아파트는 자식에게 상속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받은 자식을 상속인이라 부르고 상속인이 새로운 주인이 맞죠. 임차인은 상속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시 갑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경매 처분됐습니다. 자, 경매 처분됐다는 말은 뭐 대출을 못 갚았겠지. 그러면 누군가 낙찰을 받겠죠. 낙찰을 받은 자를 경락인 이렇게 부릅니다. 경락인이 새로운 주인이잖아. 그죠?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오, 그죠? 그래서 법률 행위에 따라서 매수인, 상속인, 경락인, 수정자, 누구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적기가 복잡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확 묶어서 제3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3자의 네모 딱 하셨죠? 그래서 임대차는 두 사람이 일어났지만 제3자, 이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3자를 또 좀 더 크게 해석을 하면 이 자들은 어차피 물건을 넘긴 자잖아.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떻든 받았으니까 받은 자를 뭐라 부른다? 양수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대항력의 표준말 위에 2번에 있었죠. 교재에. 양수인은 하면 이 사람들이 쫙 보여야 됩니다. 양수인은 누구? 임대인의 지위와 권한을 성취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보증금도 임대인이 해야 될 것을 누가? 양수인이 해줘야 된다. 이거를 대항력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항력의 표준말 양수인 하면 이 사람들이 쫙 보여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임대인의 지위와 권한을 성취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그럼 이런 큰 권리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이사와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지금 이랬잖아. 지금 그죠? 이사와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험 지문에서 예를 들어서 1월 1일 이사를 하고 1월 2일 전입신고했다. 대항력은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면 이 두 개가 이루어진 다음 날 언제 1월 3일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그죠? 근데 시험에서 이사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1월 1일 이 사람이 전입을 하고 이렇게 나가면 요 전입신고한 날이 바로 이사한 날하고 같은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설명을 안 해놓으면 전입신고는 1월 2일 들어왔다는데 이사는 언제 했지? 이러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사를 주고 전입신고 주면 그럼 당연히 따라가면 되는데 없으면 전입신고한 날을 이사한 날로 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추는데 이사는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 여기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자기 지금 사는 집에 이사 들어온 날짜 기억하십니까? 아니 뭐 어저께 이사 왔다 그러면 기억하겠지. 근데 10년 전부터 살고 있다 이사 들어온 거 기억 잘 안 하죠. 또 그 이사 온 날짜 기억해야 될 일도 잘 없고 그죠?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사 날짜는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자 잊어버려서 잘 애매한 경우도 있고 이사를 여러분 딱 하루만 딱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일주일 내도록 이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불 보따리 하나 갖다 놓고 내일 장롱 갖다 놓고 내일 책상 갖다 놓고 하루에 하나씩 이사해요. 그럼 그 사람 이사한 날짜 언제예요? 이것도 애매하지 않나요? 더 애매한 거 이야기할까요? 자 보통 사람들이 이사하려면 어디 가서 물어봅니다. 손 놓는 날이 언제예요? 이사하기 좋은 날이 언제예요? 3만 원 주고 물어봅니다. 그럼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음 주 수요일이 좋은 날입니다. 근데 직장인들이 수요일 평일날 이사를 못 하잖아요. 주말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 수요일 날 전기 밥통을 하나 갖다 놓고 토요일 날 이사 가면 됩니다. 그럼 그거를 이야기라고 믿고 수요일 전기 밥솥 갖다 놓고 토요일 이사 갔어요. 그럼 이사 날이 토요일일까요? 일요일, 수요일일까요? 애매하잖아 봐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사 날짜를 주면 따라가면 되지만 이사 날짜가 없으면 전입한 날이 이사한 날이다 라고 알고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그럼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가 잘 돼 있어야 되는가 하면 전입신고는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입신고를 주민등록이라는데 자 지금부터 출발하는 그 내용은 자,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할 때 무슨 동? A동 101호예요. 그러면 A동 101호로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살짝 잘못했어요. A동 1101호로 글자가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그죠? 1101호로 전입신고했다. 절대로 대항력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되지 글자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이거 인정해주면 제3자에 대한 이익을 너무나 해치니까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 이게 40년 동안 이루어진 판례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전입신고는 인정해주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X로 이제 문제가 들어오고 민법에서는 이 내용을 많이 관리를 합니다. 가볍게 한번 볼까요? 125페이지 상단에 2번 1번 임차인이 세입자죠. 대항력을 취득하고 가족이 함께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재전입하면 원래의 대항력은 소멸하고 재전입한 때로부터 다시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다시 발생한다. 자, 1월 1일 이사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연이 있어서 주민등록을 빠졌어. 그죠? 석 달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전부터 인정해준다. 돌아왔을 때부터 인정해준다. 돌아왔을 때부터 인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항력이나 전입신고는 한 번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시고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2번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가족과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대항력을 인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 많겠죠. 자, 임차인이 계약을 했습니다. 갑하고. 그리고는 이제 가족들이 이사를 돌았겠죠. 부인이 있고 아들,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식구가 돌아서 전입을 하고 살고 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발령 나면 그럼 전 가족을 데리고 또 지방으로 간다는 게 그게 안 쉽죠. 학교도 있고 생활 터전인데 그러면은 임차인만 빠지고 가족들의 주민등록만 있다면 이거는 인정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계약한 사람은 어린데 이거 인정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상실하지 않는다. 이거 판례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밑에 쭈루룩 돼 있으니까 천천히 이제 생활 관심서 이거는 된다 안 된다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이 집에 고3짜리 딸이 있습니다. 고3짜리 딸이 지방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뭐 원룸이나 뭐 방 하나 구해줘야 되겠죠. 자, 그때 미성년자인 고3짜리 딸이 가서 구하는 게 안 쉽잖아요. 엄마나 아빠가 가서 계약을 하고 주소는 주민등록증은 딸내미 것만 가 있다면 이 대항력은 인정해 주느냐.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례가 만들어졌겠죠. 이것도 여러분 보다시피 인정해 줘야 안 되겠나.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 그런 것들이 된다 안 된다로 쭉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꾸준히 익히셔야 됩니다. 자, 내려가면 3번 대항력의 내용.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 줍니다. 3번에 1번 임차인의 선순위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실시되면 줄 것입니까?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며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가 주면 대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자기보다
앞에 있는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를 선순위 저당권자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자기가 대항력을 갖추었는데 이 집에 2번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그럼 당연히 나 대항력이 있지. 그죠? 거꾸로 해볼까요? 1번에 저당이 먼저 설정되어 있는 집에 2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어요. 그럼 2번은 1번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선순위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여기 대항력의 한계예요. 딱 하나 걸립니다. 선순위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항력 하는 개념을 좀 잡았나요? 잡았으면 이제 드디어 보증금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126페이지 우선 변제권이 들어갑니다. 자,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우선 변제권이 무엇입니까? 하면 지금까지 하겠지만 대항력은 무조건 갖춰야 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자가 확정일자를 찍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고 우선 변제권이라는 뜻은 후순위 권리에 우선합니다. 후순위에 우선하는 권리, 후순위가 탁 들어오면 요거 확정일자인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확정일자인이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탁 찍는 것을 확정일자라 부르고 확정일자를 찍으면 후순위 내보다 뒤에 있는 누구보다도 먼저 받는 권리, 이를 우선 변제권이라 하죠. 볼까요? 126페이지 제일 상단 우선 변제권입니다. 대항요건과 봐요. 대항요건은 기본으로 갖춰야 되잖아 봐요. 대항요건과 밑줄 걸까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확정일자에 줄 긋고 경매나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누구보다도 보증금을 먼저 받는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 후순위의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찍으면 후순위 권리에 우선하는 권리, 우선 변제권인데 2번 발생 시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력을 마친 당일 임대차 계약 정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우선 변제권의 발생 시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이 된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부터 갖추고 있어야 돼. 그리고 확정일자는 그날부터 인정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사와 재임신을 갖춘 날 확정일자도 같이 찍었다. 그러면 대항력부터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우선 변제권은 발생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걸 표로 하나 설명해 볼까요? 자, 거기 표 보면 임차인 갑입니다. 갑이라는 자가 12월 15일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 언제? 그날 같이 찍었습니다. 12월 15일. 대항력은 언제지요? 15일의 다음 날 16일 0시부터죠. 그럼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15일 찍었더라도 16일 0시부터예요. 대항력부터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임차인 을은 12월 15일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그 전날에 받았어. 12월 14일. 그러니까 전입하기 전에 계약서가 있으니까 나 확정일자부터 먼저 받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14일 받았어. 대항력은 언제? 당연히 12월 16일 0시 맞죠?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이니까. 확정일자 14일 찍었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언제지요? 12월 16일 0시부터예요. 항상 대항력부터 갖춰야 된다. 이걸 기억해 놓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임차인 병. 세 번째 사람은 12월 15일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한 이틀 있다가 받았네. 12월 17일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대항력은 언제부터지요? 12월 15일이니까 그 다음 날 0시, 16일 0시죠. 확정일자 언제 찍었지요? 12월 17일 찍었다면서. 그러니까 대항력을 갖춘 자가 찍었으니까 찍은 그날부터니까 12월 17일 오전부터 우선 변제권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도 가만히 보시면 그 표의 초점이 이거죠. 무조건 대항력부터 확인해 놓고 확정일자를 인정해 주겠다. 그 뜻이죠. 그죠? 자, 그때 우선 변제권의 효력 지금 대충 설명 다 했지만 동그라미 1번 임차권은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그러나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 변제권의 효력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쭉 내려갑니다. 큰 4번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의 성계해서 금융기관에 줄을 딱 놓고 자, 동그라미 1번 다음의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다시 줄 것입니다. 우선 변제권을 성계한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성계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이게 무슨 취지인가를 이해하시는데 자, 지금 전세 1억에 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1억에 살고 있는데 기간이 끝나니까 집주인이 2억으로 올려달래요.
그럼 금액이 크잖아, 그죠? 웬만한 사람 1억으로 살고 있는데 1억을 더 올려달라. 그럼 거의 못 삽니다. 밖에 이사 나가거나 더 변두리로 가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꼭 살아야 되는 사람은 할 수 없다. 1억을 대출 받아야 되겠다. 대출 받을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1억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서민들이 받는 대출인데 이자가 예를 들어서 한 9%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거의 없다는 거 아시죠? 1 내지 2% 정도 이자밖에 없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9%씩이나 받아. 그래서 왜 금융기관에다가 대출 이자를 이렇게 많이 받느냐? 전세자금 대출 이자 하니까 금융기관이 야, 우리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높게 받아야 위험 부분이 줄어들잖아. 만약에 돈 못 받으면 우리는 그 돈 크게 떼이는데, 그죠? 그래서 이자라도 높게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받은 것을 금융기관이 먼저 받도록 해주겠다. 우선 변제권을 승계해주면 돈 받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자를 낮추는 효과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2에서 3%까지 내려오는 효과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받은 걸로 대출을 받으면 그거는 금융기관이 먼저 받아가게 해주겠다. 승계한다라는 제도입니다. 이 취지를 이해하시면서 자, 승계에 대해서 제일 밑에 보면 박스 기업, 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쭉 보이시죠? 이런 거를 어떻게 여러분 다 기억하겠어요? 또 할 일도 없고. 근데 그거를 잘 보면 1금융권에서만 승계하지 정작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협이나 마을공고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2금융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밑에다가 그거 적는 게 중요하죠. 그 은행들을 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 밑에다가 신협, X, 마을금고, X, 2금융권은 승계하지 않습니다. 자, 1금융권에만 해당되는 걸 보시면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이런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승계를 할 수 있다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언제? 기억,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대항요건이 뭐다? 이사와 전입신고를 상실해버리면 안 돼. 그죠? 대항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박스 니은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또는 민법 621조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 임차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 역시 대항력이 없어졌다 이 뜻이에요. 대항력이 소멸되면 승계하지 않습니다. 바로 밑에 동그라미 3번 그때 금융기관 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다. 임차인을 대신해서 금융기관이 와서 나 돈 받기 위해서 해지하겠어 이런 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권의 승계는 금융기관이 승계를 하도록 해줬구나. 그래서 이자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데 이때 금융기관은 대항력이 상실되면 승계하지 않는다 하는 게 시험용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바로 밑에 5번입니다. 확정일자 부여와 임대차 정보 제공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이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찍었어요. 그러면 이 집에 누군가 세를 들어오는 사람은 확정일자 찍은 자가 있으면 내 돈을 먼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확정일자는 일단 어디서 받습니까? 부터 알아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오른쪽 5번의 1번입니다. 확정일자는 이것도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주택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두째 줄에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지원과 등기소, 또 공정인 사무소 등에서 부과합니다. 여기서 읍면 동사무소가 그래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고 등기소, 법원, 그 다음에 공정인 사무소는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이런 데서 확정일자를 딱 찍습니다. 그때 2번 확정일자 부여한 기관은 해당 주택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한 날짜, 차임과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 장부를 기재하고 이 경우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한 날짜,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이제 이 집이 경매 처분됐습니다. 그러면 경매 처분되면 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려는 자는 여기 있는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찍어가지고 자기 보증금을 먼저 받아간다면 내가 그 물건을 낙찰을 받더라도 별로 저항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보증금 1억에 살고 있는데 경매로 자기는 보증금 한 푼도 못 받아 나간다. 그러면 그 여러분이라도 그냥 쉽게 못 나가겠죠. 저항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확정일자 찍었는지 언제 받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필요하죠. 누가 요청한다? 이해관계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때 3번
됐고 4번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하며 구체적인 수수료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뭐 수수료 해봤자 대략 한 600원 정도 됩니다. 뭐 큰 수수료라고 할 부담은 없죠. 일단 수수료는 있다. 자, 이것이 이제 우선 변제권에 대한 가벼운 내용이었다면 지금부터 출발하는 4번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 이게 우리 실무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갈로 열고 최우선 변제 이렇게 부릅니다. 옆에다가 적습니다. 자,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했다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단어는 최우선 변제다. 그죠?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하면 무조건 대항력부터 갖춰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대항력을 갖춘 자가 이번에는 소액 임차인이어야 돼. 그러면 소액 임차인의 조건을 갖추면 최우선적으로 네 보증금부터 돌려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최우선 변제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해주니까 다른 담보권자보다 담보권자에 우선합니다. 아까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에 우선했잖아. 그죠? 근데 최우선은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합니다. 그러면 다른 담보물건이라는 것은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먼저 해주겠다. 그럼 무조건 먼저 해주니까 이를 뭐라 부른다?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건이 뭐지요? 대항력은 기본이어야 되고 대항력에다가 소액 임차인이어야 한다. 조건이 그렇습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에다가 소액 임차인이면서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그래 들으면 틀려요. 확정일자는 요소가 아니잖아. 그죠? 소액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소액 임차인이어야 한다는데 소액 임차인이 얼마일까요를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4번에 1번 내려면 동그라미 1번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권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주담 꺼보세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합니다. 다른 담보물건이니까 앞서거나 뒤서거나 누구보다도 먼저 해준다. 그래서 이거를 최우선 변제랍니다. 그때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소액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데 그 다음 중요합니다.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동그라미를 딱 하고 우리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출발을 합니다. 자, 그때 그 2분의 1의 범위를 넘지 못하는데 그러면 소액이 얼마냐를 일단 알아야 뭐가 이야기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먼저 한 장 넘기시면 교재 12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소액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고해서 2016년 3월 31일부터는 이랬고 그 바로 밑에 내려오면 2018년 9월 18일 보이십니까? 표. 그러면 2018년 9월 18일 밑에다가는 현재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소액 임차인은 지금 보다시피 2018년 9월 18일부터 현재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40년이 된 법이니까 그 표를 40년치를 다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입문서에는 지금 현재 거하고 현재 바로 앞에 떠 있던 내용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현재를 잘 보셔야 돼요. 자, 현재를 딱 보니까 거기 표를 보는 방법. 서울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특별시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얼마? 1억 1천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대 얼마까지를 가장 먼저 해준다? 3,700까지를 먼저 해줍니다. 서울은 1억 1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까지? 3,700만 원까지 최우선 해줍니다. 여러분 서울을 싸고 있는 지역을 과밀권역이라 합니다. 서울을 싸고 있는 지역 뭐 수원, 안양, 평촌, 일산, 분당 이렇게 있죠. 서울을 싸고 있는 지역 과밀권역은 그 표 보고 있습니까? 1억 이하일 때 얼마까지? 3,400까지를 최우선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죠. 광역시를 빼면 그 다음에는 광역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대전광역시 뭐 부산광역시 들어보셨죠? 광역시는 얼마? 6천만 원까지를 소액으로 보는데 6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까지를 최우선 해주겠다라는 표입니다. 자, 그럼 이 지역 말고 나머지 기타 지역입니다. 뭐 우리 외갓집 동네 시골 같은데 얼마? 5천만 원 이하일 때 1,700만 원까지를 최우선 해주겠다라는 표인데 표 잠깐 부담스럽죠. 근데 표가 부담스럽지만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실무에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알면 제일 좋겠지만 몰라도 서울 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업하는 지역이 서울인데다가 서울이 중개사 시험 치는 인원이 제일 많아요. 그럼 제일 많은 쪽에 있는 건 시험에 낸다 이 말이에요. 물론 다른 것을 시험에 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원주시 이런 거 시험에 잘 안 묻습니다. 원주시는 여기 안 들어가잖아. 그죠? 그럼 기타 지역은 5천만 원일 때 1,700 이하다. 그런 뜻이에요. 원주에 아마 수험생 한 100명 정도, 한 1, 200명밖에 안 될걸요. 근데 서울에는 수험생이 10만 명입니다. 물어도 어느 것을 기준으로 묻는다? 서울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다 알면 제일 좋지만 서울 것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기억합시다. 지금 서울에서 소액 임차인의 기준 현재는 얼마지요? 서울에서 1억 1천만 원이 할 때 3,700까지를 누구보다도 먼저 해주겠습니다. 그래 이를 다른 담보 물권자에 우선하니까 이 숫자를 기억하게 하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2억에 사는 사람이 있겠죠. 서울이 인원이 얼마나 많은데, 자, 보증금 2억에 사는 사람은 최우선 변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왜? 1억 1천 이하 할 때만 인정해 준다 그랬잖아. 그죠? 숫자 잘 보라고요. 자, 서울에서 여러분 1억에 사는 사람도 있겠죠. 1억에 사는 사람은 최우선 변제 얼마까지 될까요? 3,700까지 됩니다. 1억 1천 이하 할 때 3,700이니까 만약에 1억이면 한 3,600만 원쯤 됩니까? 그러면 날 셉니다. 1억 1천 이하면 무조건 3,700을 해줍니다. 다시 서울에서 5천만 원에 사는 사람도 있겠죠. 보증금 5천에 월세 얼마 이렇게 있겠지. 보증금 5천에 사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해주는 거 얼마? 5천이면 1억 1천 이하 맞죠? 3,700까지를 최우선 해줍니다. 다시 서울에서 3,700만 원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라 보증금 그죠? 최우선 변제 얼마요? 3,700 전액을 제일 먼저 보장해 줍니다. 한 번만 답시다. 서울에서 보증금 1,000에 월세 50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보증금 1,000만 원에 그죠? 얼마까지 최우선 될까요? 1,000만 원이지 1,000만 원에 사는데 3,700을 해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표라는 개념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과밀권역 1억일 때 3,400 대략 한 30%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하기 좀 편하겠죠. 광역시는 6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 이것도 30% 딱 되잖아 봐요. 5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까지 3% 딱 되면 1,600 얼마 나오니까 1,700만 원까지를 최우선 해주는데 서울 것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학력에다가 이 보증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주는데 이런 것들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뒤로 돌리면 127페이지 하단 주택임대차위원회라는 거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1번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일단 동그라미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에서 15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때 하단의 임기는 2년으로 본다.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이 표를 짜는데 이거는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대출 같은 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게 대출의 범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은 비밀로 회의를 하는데 이런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어디서 구성한다? 법무부에 구성하고 인원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뭐 거기까지는 세밀한 부분이니까 법무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정하는데 아까 보셨지만 127페이지 위에 가장 중요한 게 거기 위로 올라가서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실무에서 최우선 변제가 제일 중요한데 안 나오면 그만이지만 이 파트에서 시험에 나왔다면 무조건 물어야 될 거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 줍니다. 2분의 1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 2분의 1이라는 걸 이해하려고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은 그림 그리지 말고 이해만 도웁니다. 자, 2분의 1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주택입니다. 서울. 최우선 변제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 항상 서울입니다. 어디입니다를 정해줍니다. 서울에 있는 주택으로서 여기에 세입자가 1억 1천만 원에 두 사람이 산다고 쳐요. 자, 근데 이 집이 경매 처분돼 가지고 1억에 낙찰이 됐답니다. 그럼 1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 최우선 변제 대상자가 2명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최우선 변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답이 얼마? 문제는 이해하겠습니까? 이 주택이 어디 있다고요? 서울에 있는 주택이고 세입자가 1억 1천만 원에 지금 두 집이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집이 경매 처분돼 가지고 지금 1억에 낙찰이 됐대. 그러면 최우선 변제는 누구보다도 먼저 받는 거잖아. 그죠? 다른 담보 물건이니까. 그래서 얼마씩 최우선을 받습니까? 하면 답은 2,500만 원입니다. 좀 전에 이랬잖아요. 1억 1천만 원이면 3,700까지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갑자기 웬 2,500만 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최우선 변제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2분의 1이라는 말은 1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면 이것의 2분의 1. 그러면 얼마죠? 5천만 원 가지고 최우선 해줘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5천만 원 가지고 최우선 해주는데 3,700 해줄 수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나누기 2 하면 2,500이 된다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배우는 거. 1억 1천만 원일 때 항상 3,700을 해주는 것이 아니구나. 3,700만 원까지 가능하구나. 이 말을 느끼셔야 돼요. 지금 밖에 나가면 졸업한 개공사들, 우리 시험에 합격해서 나가신 분들이 태반은 서울에서 1억 1천이면 무조건 3,700은 최우선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50% 됩니다. 만약에 무조건 3,700 됩니다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2,500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줘야 돼. 자기가 말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 3,700을 해주는 게 아니고 3,700만 원까지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2분의 1이라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이랬잖아. 지금. 그죠? 다시 문제 한번 내볼까요? 자, 이게 서울에 있는 주택입니다. 서울에 있는 주택에 1억 1천에 세입자가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이 경매 처분되기를 1억에 낙찰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 세입자는 최우선 변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자, 1억에 낙찰되면 이 금액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2분의 1이면 얼마? 5천이겠지. 내줄 사람이 몇 명? 하나죠. 그럼 이 사람한테 3,700 해주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 그래서 3,700이 안 된다는 이야기 했는 건 아니라고. 3,7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최우선 변제를 따질 때 2분의 1의 범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왜 그 2분의 1의 범위라는 단서를 달았을까요? 하면 여러분 잘 봐요. 여기 서울에 있는 주택이 경매 처분됐다면 1번에 국민은행 저당이 설정될 가능성이 많죠. 돈을 안 갚아주니까 경매 처분됐을 거 아니라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도해금을 가지고 세입자들을 제일 먼저 최우선 변제를 다 해줘버리면 1번 국민은행 한 푼도 못 받는 수도 생깁니다. 금융기관이 무슨 죄가 있다고 돈 1번으로 빌려주고 경매 처분됐는데 너는 한 푼도 못 받아.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절단하는 법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2분의 1을 딱 떼놓고 2분의 1만 최우선 해줍니다. 왜? 1순위 국민은행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고 또 하나 악용하는 것도 방지합니다. 악용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집이 지금 경매 처분됐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경매 처분이 됐다면 경매가 되기 전에 경매될 것을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알까요? 이거 경매될 것이다. 알고 있는 사람. 당연히 집주인이 알고 있지. 자기가 국민은행에 한 푼도 안 갚았어. 이자도 안 갚고 원금을 안 갚으니까 이제 몇 개월 있으면 경매 처분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럼 방이 4칸 있으니까 친구들아 모여라.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추고 보증금 전부 1억 1천의 계약서를 다 만들고 여기 앉아 있으면 전부 경매 1억에서 3,700씩 다 해줘버리면 또 국민은행 꽝 되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얼마의 범위 내에서만 해준다?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해줍니다. 이 최우선 변제가 2분의 1이라는 게 우리 중개 실무편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민법에서는 그렇게 강조 안 해요. 민법에서는 법률적인 모습으로 간다면, 법률적으로 주택임대차를 배운다면 우리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크로스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분의 1의 범위 체크하셨고 넘어가면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로 덮어줍니다.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주택임대차에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인데 여러분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그 채권은 등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제목이 임차권 등기를 명령에 의해서 하겠다 이랬으니까 이게 독특한 단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림부터 먼저 보고 교재로 들어갑니다. 자, 그림은 안 그려도 됩니다. 자, 이게 주택입니다. 집주인이 갑이라고 칩시다.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했고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자, 그럼 을이 보증금 5천을 주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보증금 받고 이사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또 지방으로 직장이 발령도 났어요. 자, 그런데 이 갑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내줍니다. 왜 안 내줄까요? 돈이 없어서 뭐 내주기 싫어서 그런 사람 나쁜 사람이고 아니면 방을 안 빠져서 네가 방 놓고 새 받다가 나가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내줍니다. 근데 직장은 지방으로 발령도 났습니다. 직장이 급하니까 빨리 가야 될 거 아니라 그죠? 그럼 일반인들은 직장 따라 지방에 갔다가 다음 주 일요일 와서 보증금 돌려주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사를 가는 순간 뭐가 깨진다? 대항력이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 지금. 그죠? 자, 대항력이 날아가 버리면 안 그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항력도 포기를 한다는 것은 보증금이 더 멀어진다는 말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 임차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등기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되고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은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임차권 등기 명령이랍니다.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도였지, 임차권 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내줍니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보증금을 법원이 돈 내줘야 될 이유는 없잖아, 지금. 그죠?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집주인한테 받아야 되지. 그죠?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합니다 하면 틀려요. 임차권 등기는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고, 이사를 나가더라도. 그죠? 그래서 직장은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라. 그죠? 이런 제도를 말합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 임대차가 끝난 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끝난 후예요. 동그라미. 종료가 돼야 되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 지방에 발령 났으니까 등기하고 가겠어, 이런 말은 없어요.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번. 이때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 등기를 마치면 줄 것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자, 원래 여기 세입자가 전입신고 안 하고 살았어요. 안 하고 살았으면 대항력 없었잖아요. 대항력 없었으니까 확정일자 찍어도 인정 안 됐겠지. 근데 임차권 등기를 딱 하면 등기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인정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거기 3번이에요. 그 둘째 줄이에요. 2번의 두 줄.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는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자, 상실하더라도 줄 꺼놓고 옆에다가 이사를 나가더라도 이 말이에요. 이사를 나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등기하고 나가는 거잖아. 그죠? 3번 별표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끊는 주택은 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다.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지방으로 발령 났으니까 보증금은 아직 못 받았지만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갔어요. 직장은 다녀야 되니까 대항력 인정해 준다 그랬죠. 그럼 집은 비었을 거잖아, 나갔으니까. 뒤에 들어오는 자는 뭐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최우선 변제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아주 중요합니다. 최우선 변제는 좀 전에 배우셨죠? 다른 담보 물권자에 우선하는 권리예요. 자, 그러면 왜 뒤에 들어오는 자는 이런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내준 죄는 크지만 만약에 들어오는 자들 전부 다 최우선 다 인정해 줘버리면 여기 또 국민은행 한 푼도 못 받는 수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자는 최우선 변제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럼 최우선 변제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른 것들은 다 인정해 준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겠지. 그죠? 이게 왜 실무적으로 중요한가 하면, 자, 여러분이 중개업을 합니다. 뭐 빌란지 뭐 원룸인지 잘 모르겠지만 1억 1천만 보증금에 세입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당연히 등기부를 떼보고 여기는 저당이 얼마나 설정돼 있고 권리가 어떻게 됩니다 설명해 줘야 된다고 배우셨잖아. 그죠? 그런데 등기부를 딱 떼보니까 그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딱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설명할 줄 알아야 되죠. 앞에 있는 사람이 보증금 못 받고 나갔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당신은 최우선 변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런 설명을 안 해가지고 그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만약에 그 집이 경매 처분되는데 지금 보증금 1억 1천 이하면 최우선 변제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한 푼도 못 받는다. 누구 때문에? 경호사가 그런 설명을 안 해서. 그럼 3,700 물어내라고 소송 들어온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실무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다는 느낌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의외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는 등기부 자주 만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보증금 못 받고 나갔구나. 지금 들어오는 당신은 최우선 변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읽으시면 되고. 자, 이제 이게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기관이었다면 이제 6번부터는 존속의 기간을 보호해줍니다. 차임 임차권의 성격인데, 자, 기간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기간을 얼마나 보호해줄까요? 하니까 밑에 동그라미 1번.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얼마로 봅니까? 2년으로 봅니다. 아, 세입자는 일단 주택은 2년은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2년의 동그라미. 그런데 다만 더 중요합니다. 별표 딱 찍고 줄 것입니다. 임차인이 세입자죠.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세입자로서 어떤 집에 방을 구하러 갔습니다. 세를 구하러 가니까 그 집주인이 말하기를 지금 여기 방이 한 칸 비어 있는데 6개월이 지나면 우리 아들이 제대를 하면 이 방을 비켜줘야 된다. 그건 당신이 6개월만 살면 오시오 이럽니다. 그러면 세입자 여러분이 알았소, 6개월만 살겠소 하고 들어가 놓고는 얼마?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잖아, 그죠? 그럼 이 말을 잘 들었다면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저 세입자가 6개월만 살겠소 하고 들어오면 이거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6개월 만에 약속대로 비켜주면 다행인데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2년 동안 있겠다 이래버리면 제대한 아들은 어디서 자야 될까요? 제대한 아들은 마당에 자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다. 이거 잘 보셔야 되고. 자, 오른쪽에 법정갱신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월부터 2개월 전까지 2개월에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입니다. 이게 1개월에서 바뀌었어요.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의 거절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것도 또한 같다. 이거를 법정갱신이다. 여러분 법정갱신이라는 제목 옆에다가 묵시적 갱신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묵시적 갱신이 도입이 되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중요합니다. 지금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택임대차는 기본적으로 몇 년을 살 수 있도록 한다 그랬죠? 2년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랬잖아요. 자, 2년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집주인은 임대인이죠. 집주인은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개월까지 당신 더 있을래요? 나갈래요? 통지를 해줘야 돼. 세입자는 임차인은 언제까지? 2개월 전까지는 나는 있을 겁니다. 나갈 겁니다. 서로가 통지를 해야 되는데 둘 다 말이 없습니다. 둘 다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기간이 끝난 때 다시 연장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말 없이 연장된 것을 법정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조건은 똑같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단원이 이렇게 연장이 됐더라도 또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죠. 임차인은 연장이 되더라도 언제든지 나는 그만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유리합니다. 그때 임차인이 그만두겠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 당장 돌려주시오. 그러면 집주인도 좀 부담스럽잖아, 그죠?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은 발생하는데 이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했다면 이거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기는 월세는 2달 밀려나 놓고 이런 권리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요 관계를 뭐라 그런다? 말없이 연장됐으니까 묵시적 또는 법정갱신인데 요게 임대인은 2개월, 임차인 2개월이 1개월에서 법이 바뀐 거예요. 원래 시험 나올 것이라고 보고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드디어 내려가면 3번 계약의 갱신 요구입니다. 여기도 별표입니다. 왜 갱신 요구인가 하면 자, 이제 아까는 말없이 서로 연장이 됐는 거고 이제 말을 했어요. 임대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2년이 끝나니까 보증금 500 더 올려주시오. 이렇게 말하거나 그럼 임차인은 나는 뭐 보증금 1000을 더 올리더라도 여기 더 있겠소. 이렇게 서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집주인이 그래 있으시오 하면 있는 거고 나가시오 하면 나가는 거예요. 2년 뒤에 나는 더 있고 싶다 이런 권리는 없다고. 더 있고 싶다는 권리. 그런데 이번에 도입이 됐습니다.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도입이 됐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새 전세 물건이 말랐다, 전세 물건이 없다 이런 말 들으셨죠? 세입자들이 집을 못 구해. 그래서 국가가 법을 고쳤어요. 갱신 요구권은 원래 2년을 살 수 있는데 임차인은 나 2년을 더 있고 싶다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요구를 하면 집주인은 거절할 수 없다. 이거를 뭐라 부른다? 갱신 요구권이 도입이 됐습니다. 잘 봐요. 원래는 2년이었는데 몇 년을 요구할 수 있다고요? 2년을 한 번 더 요구할 수 있다. 그죠? 그 대신에 2번, 3번은 안 돼요. 그럼 집주인은 세 주고 4년까지는 저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3+3으로 바뀔까? 지금 이런 법이 예고는 돼 있어요.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2년인데 2년을 더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하면 집주인은 거절할 수 없는 사유가 도입이 됐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은 집주인이죠.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6월부터 2개월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2년은 더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옆에다가 갈로 열고 거절 사유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거절 사유가 모두 1번부터 9가지가 쫙 내려오는데 요 거절 사유가 뒤편에 있는 상가임대차 보호법하고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것만 보시면 자, 거절할 수 없는데 거절할 수 있는 사유 1번 기억이죠. 임차인이 2개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했습니다. 2기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세입자가 2달치 월세는 밀렸다.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있을 수는 없다. 그죠? 그리고 니은, 딕을, 리을 이렇게 보면 거짓, 부정한 방법, 상당한 보상을 했을 때 이런 거 딱 들어보면 전부 다 이거는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에요. 특히 중요한 거 2형이에요. 2형. 그 8번째인데 2형의 별표 옆에다가 100개 해놔요. 100개.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임대인이 집주인이 임대인의 직계 존속 비속을 포함하여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줄 쫙 꺼놓고 이때는 거절할 수 있다. 자, 이 말 하는 거죠. 2년을 사는데 나 2년을 더 있고 싶다 요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집주인은 거절할 수 없는데 지금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쭉 있어. 뭐 2달치 월세가 밀렸거나 뭐 주인 허락 없이 자기들끼리 세를 줬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거나. 그런데 8번째 사유가 뭔가 하면 집주인이 이제 난 이 아파트 내가 살아야 되겠다. 집주인이 들어올 때는 2년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직계 존비속이라는 것은 집주인을 기준으로 자기 아버지가 들어오거나 자식이 들어오는 게 직계 존비속이에요. 결국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 그 2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별표 탁 찍어놓고 그러면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냥 넘기시면 자, 이때 임차인의 갱신 요건은 1회에 하나여 행사하고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쭉 내려가시면 5번이 별표입니다. 130페이지 상단 5번의 별표. 자, 5번이라는 이거죠. 자, 갱신을 요구했는데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집주인이 내가 이제 우리 아파트 들어가서 살 거야.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들어올 생각이 없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더 받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세 주려고 나 들어가서 살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2년을 더 요구 못하고 나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집주인이 안 들어오고 제3자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을 더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겠죠. 그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밑에 교재 130페이지 상단 동그라미 5번 임대인이 집주인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느낌은 왔습니까? 그럼 얼마를 배상해 주는데? 바로 밑에 6번.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음 금액 중 3개 중에서 큰 것으로 한다. 그러면 3개 중에 이거보다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는데 그것까지 시험에 나올 필요는 없고 자, 자기가 들어가서 살겠다고 거절을 해놓고 정작 자기는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 더 받으려고 했다면 손해를 입혔잖아. 그죠? 손해배상에 대해서 하는데 자기들이 내가 만약 이렇게 되면 손해배상을 얼마나 하겠다라고 합의한 금액이 있다면 합의한 금액으로 하고 합의된 금액이 통상적으로 없죠. 없으면 다음 하나, 둘, 셋 조건보다도 큰 것으로 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는데 시험에서는 이것들보다 작은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X잖아. 그죠? 밑에 1, 2, 3을 나누는 게 아니고 큰 것 요거 기억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임의 정감 청구권입니다. 자, 그럼 2년을 더 살 수 있는데 한 푼도 안 올려주고 더 있고 싶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4번 1번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약정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정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정감을 청구할 수 있고 그때 한번 올라가면 1년 이내는 다시 못하는데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2번의 첫째 줄을 줄 것입니다. 약정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다. 20분의 1이라는 게 5% 이상 올릴 수는 없다. 한번 올렸다면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는 없다. 그거 줄 하나 꺼놓습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131페이지 임차권의 성계입니다. 자, 성계에 동그라미 놓고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답니다. 자, 봐요.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살고 있는 동안에 사망을 해버렸어요. 사망을 하면 이 보증금 1억을 자기 가족이 받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받아가는 것을 상속이라 불러요.
그러면 상속을 하면 되는데 지금 제목이 성계라고 나왔잖아. 그죠? 성계는 이렇게 되겠죠. 임차인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동거인이에요. 법률적인 배우자가 아니고 동거인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임차인이 사망했다. 그럼 동거인은 니는 남이니까 한 푼도 받지 말고 나가라. 그럼 우리나라 웃기는 나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동거인이 사실상 혼인 관계자가 이걸 받아주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계라고 부르지 상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성계한다. 2번. 그때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자와 밑줄 거 볼까요?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으로 성계합니다. 마지막 3번 별표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사망하고 1개월 내로 성계 대상자가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임차권은 성계하지는 않습니다. 자, 1개월 정도의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고, 이제 7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제목만 기억합니다. 주택에 대해서 분쟁이 생깁니다. 어떤 거? 제가 아파트 세를 줬는데 수도꼭지가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와서 뭐 당신 아파트니까 수도꼭지 고쳐주세요. 그러면 또 집주인이 야 네가 사용하다가 고장냈으니까 네가 고쳐라. 이렇게 분쟁이 생기잖아. 그죠? 수도꼭지야 그건 뭐 누가 부담해도 얼마 아닌데 가스보일러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가스보일러가 한 개 500만 원짜리라면 집주인 거니까 고쳐주세요. 세입자 네가 잘못했잖아. 이러면 분쟁이 생기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기관 이름을 뭐라 부른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왜 강조하는가 하면 바로 이어지는 수업 상가임대차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어가면 그 사람들의 뭐 구성과 운영은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뭐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라 이런 것까지 시험에 묻는다. 나쁜 놈이겠죠. 주택임대차의 본질에서 벗어나잖아. 그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130페이지 하단 표준계약서 마무리합시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국토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만들 수 있구나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택임대차를 꼼꼼하게 정리를 하셨다면 이어지는 상가임대차는 지금 주택과 차이 나는 부분이 문제에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상가는 비교적 간략하게 끝이 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